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지난 8월 한 달 주요 20개국의 증시의 그 대표 지수들 성적을 비교한 결과 코스피가 18위 거의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9위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튀르키예고요. 20위는 전쟁 중인 러시아라고 하니 우리 코스피가 얼마나 안 좋은 성적인지 짐작이 갑니다. 특히나 미국 증시는 8월에 대폭락을 겪고도 4개월째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우리 증시는 글로벌 증시 화랑기에도 소외를 겪었고 또 폭락장 이후에도 회복이 더딥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명지대 산업대학원의 박정호 실물투자 분석학과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 8월 코스피를 보면 정말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보니까 얼마나 나빴던 건지 이제 좀 체감이 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 이제 대폭락의 주 원인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라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결국은 이제 미국 증시가 아니라 왜 우리 증시는 이렇게 회복력이 더딘 걸까? 이런 질문이 지금 떠오르거든요. 네.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즘 증시를 설명하는 제 나름대로의 키워드는 이제 후기 유동성 장세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후기 유동성 장세. 예. 네.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어떤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만 오히려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자산 시장들이 정말 급등했었죠. 급등 기억이 납니다. 예,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전 세계적으로 아주 뒤숭숭할 만큼 높아졌고요. 그런데 이 위기 다 극복하고 났더니 이제 많은 국가의 중앙은행들이 위기는 이제 극복됐으니 위기 때 뿌린 유동성 때문에 생긴 부작용인 물가 좀 잡아보겠습니다 하면서 금리를 전폭적으로 올렸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금리를 이제 올리면서 유동성을 회수하기 시점인 그런 장세를 후기 유동성 장세라고 제가 불러요. 그럼 이제 증시는 어떻게 되느냐? 예전 같은 코로나19 기간 같은 그 대세 상승장은 이제 끝났고 돈을 회수하니까요. 그러면 이 남은 잔존 유동성들이 어딘가 이제 돈을 다시 묻어놔야 되는데 어디로 묻어나면 좋을지에 대한 옥석을 가리기 시작하는 게 지금의 이제 형국이에요. 그래서 대세 상승은 이제 끝나가고 금리 올랐으니 이제 잘 옥석을 가려야겠다 했는데 미국은 그 과정에서 선택됐던 대표적인 테마가 AI. 그래서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AI 관련된 주가가 정말 연일 고속 행진을 거뒀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AI와 관련된 업을 하겠다는 회사는 안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제조 강국이니까 다음 제조 스테이지의 화두인 2차 전지와 전기 자동차 이거와 관련된 회사들의 주가가 주목받으면서 주식시장을 견인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작년에. 예, 그렇죠. 그런데 이런 후기 유동성 장세가 나름대로 그 장세가 계속 이어지려면 그 인더스트리가 가시적인 성과나 아니면 실질적인 지표상의 어떤 매출이라든가 이런 걸로 답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슬슬 이제 한국 상황을 보니까 아직 제조로 우리가 선택받았던 리딩하는 업종인 2차 전지와 전기 자동차는 여러 가지 악재들이 더 있으면서 시장의 성숙도를 보이려면 좀 걸릴 것 같은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 물론 저도 2차 전지나 전기 자동차 정해진 미래라고 말할 정도로 언젠간 그 세대가 도래한다라고는 저도 생각은 하지만 당장 올해 또는 내년에 그 붐이 일지는 않을 것 같은 눈치가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 그런 쪽에 묻어졌던 자금도 일부 희석됐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미국 증시가 AI 테마로 남은 국가의 유동성마저도 흡입할 정도로 다 글로 자금이 흘려 들어가다 보니 그나마 우리 증시에 투자했던 우리 국내 투자자들도 또 미국 증시로 쏠림 현상이 있었고 이런 두 가지 요인이 후기 유동성 장세에서 그냥 전 세계 사람들이 선택한 테마는 AI를 중심으로 한 테마들로 다 귀결돼 버린 거예요. 거기다 한국은 악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요? 한국 경제를 견인해왔던 가장 주추 매출을 거뒀던 그러니까 우리 가장 큰 고객은 중국인데 중국 경제가 요즘 너무 심상치 않거든요. 그러면 한국의 기업들이 매출을 거둘 수 있는 주 수익원 중국 옛날 같지 않고 유럽 경제도 요즘 어렵고 중동이나 이런 지역도 대대적인 발주가 이루어질 만큼 상황이 녹록한 게 아니라 오히려 뒤숭숭한 여건이고
그러면 미국이라는 경제 하나에 의존해서 지금까지 경제가 가동됐던 네. 이런 상황인데 미국에서도 AI는 시설 투자가 올해 내년까지 어느 정도 1단계는 마무리될 상황에서 한국에서 다른 인더스트리가 견인될 수 있는 요소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증시가 가장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그냥 네. 기분이 무척 가라앉는 그러니까요. 그런. 근데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우리 네. 개인 투자자들도 비슷한 생각을 해서 그런지 네. 요즘은 서학개미라고 해서 네, 네. 미국 증시에만 관심이지 국내 증시에 관심이 없으세요. 네. 그런데 이제 그 후기 유동성 장세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거와 별도로 오랫동안 우리는 이제 한국 증시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네.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서는 평소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분명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을 뭐 남북 관계라든가 해서 북한 문제로 한국 기업들에 대한 저평가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만 통계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북한발 그 할인이다라고 규명되기에는 사실 그런 여진 많지 않아요. 네. 오히려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주주 친화적이지 않은 정책들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네. 그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주범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융당국에 밸류업을 도입하겠다고 네.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올 초였던 걸로 기억이 그렇죠. 나는데 벌써 6, 7개월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밸류업 계획을 발표한 상장사가 얼마 안 되죠, 교수님? 맞습니다. 제가 봤던 걸로도 10개 미만이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전방위적인 협조와 아니면 뭐 공감이 이루어져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계획의 밸류 프로그램인데 10개 미만사만 참여하는 것은 사실 조금 달리 표현하면 네. 우리 기업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유인이 없다라는 걸 반증하기도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주주, 오너든 대주주라고 불리우는 그 사람들이 주식 가치가 올라가야지만 자신들에게도 이득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지금 현재는 주식 가치가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회사에 충분한 자금을 세이브하는 것도 네. 오너를 비롯한 대주주들이 적지 않은 수익을 거기서 거둘 수 있는 구조가 지금의 우리나라의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네. 회사 돈과 개인 돈의 구분이 불분명해진 경영 풍토가 아직 남아 있거든요. 모든 네. 경영자들을 매도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그러다 보니 왜 이렇게 됐느냐 진단해 봤었을 때 일단 그 지분 상속 문제가 걸려 있는 게 있는 네. 과정에서 그럴 경우는 굳이 주가가 오르기를 바라지 않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미 많은 자신들의 이익 구조를 회사 이익이 올라갔었을 때 거기에서 충분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구조가 그렇게 짜져져 있는 상황에서 네. 밸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경영 통영성을 강화하고 주가에 대한 어떤 의사결정을 좀 더 중요시 여기는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한다는 건 네. 본인들 입장에선 지금 이걸 해도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주 친화적으로 할 유인이 별로 없는 없다. 거죠. 그리고 또 강제성이 생각보다는 우리 정부의 없죠. 밸류 프로그램이 거의 담겨 있지 않아서 애초부터 조금 좀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을 자아내는데 역시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일본이 작년인가 이게 밸류업을 해가지고 상당히 일본 증시에 도움이 됐다. 그래서 우리도 도입할 때 일본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기업 풍토가 좀 다른가 봐요. 아닙니다. 일본도 사실 밸류 프로그램을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네. 실제로는 10년 이상 동안에 많은 트라이를 해왔어요. 아, 그랬군요. 예, 그리고 일본의 어떤 공공 부분에서 밸류 프로그램에 준하는 행위가 아닌 거기에 반하는 행위를 했었을 때는 네. 반강제적으로 굉장한 페널티를 부과하는 조항들이 많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밸류 프로그램에 반하는 행위로 사내 유보금을 많이 네. 사용하지 않고 적립해 놨었을 때는 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유보금을 어디다 쓸지 어떤 계획이 있을지 공시자료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네. 뭐 다양한 또 페널티들이 부과되도록 되어 있고요. 네. 세무조사를 포함해서요. 네. 기업들 입장에서 세무조사만큼 무서운 게 없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신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기업들 입장에서는 우리 일본은 IT 전문 인력이 부재하다, 인공지능 전문 인력이 부재하다 이런 핑계로 신규 사업을 안 했던 면도 있거든요. 네. 그랬더니만 공시자료에 아예 의무화시켰어요. 신규 인력을 어떻게 육성할지 계획 발표해라. 그걸 다 의무화시킨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공시자료 같은 경우는 뭐 사내 교육을 강화하는
좋아한다라는 어떤 미사옥으로 끝낼 건데 이것도 그렇게 미사옥으로 끝낼 것 같으니까 네. 전 분기 대비 그리고 동종업계 대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숫자로 제시하라고 아예 명시를 해버렸어요. 그래요. 이렇게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하다 보니까 밸류 프로그램이 일부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초입이니까 아직까지 뭐 여러 단계가 후속으로 전개될 거라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만 네. 지금은 그냥 계도하는 어떤 권고하는 수준이고 이제 후속 조치가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밸류 도입은 시작했지만 아직까지는 그게 가시적인 성과가 네. 나타나기에는 사실 일본 따지고 보면은 반년 만에 뭔가 네. 성과를 기대하기는 그건 좀 좀 빠르죠. 성급하다 이런 네.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그 사내 유보금은 어느 정도 또 필요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 물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대규모 인수합병에서 특히 구조적으로 어려운 국면에 있었을 때 알토란 같은 기업들을 인수합병하거나 할 땐 산업유보금의 적립도 어느 정도 필요하죠. 그리고 또 위험관리 차원에서도 필요하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통상적으로 OECD 국가들에 비해서는 조금 많은 편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네. 예, 무조건 이제 위험관리 차원의 일로만 보여지지 않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밸류업 공시할 때 어떤 거를 공시하도록 지금 돼 있어요? 권고 사항입니까? 아니 의무 사항입니까? 권고 사항입니다. 네. 사실 의무 사항은 아니고요. 앞으로 이제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시하도록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도 네. 다시 사실 좀 추상성이 강해요. 예.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돼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이제 투자를 할 때 투자자들은 공시자료 말고는 크게 의존할 게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시자료에 대해서 뭐 할 거다 그리고 선언적인 문구들이 좀 많아요.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부정적인 내용이 공시자료에 훨씬 많습니다. 어떻게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생각보다 우리 매출 추세가 다음 분기부터 기대치만 못할 것 같습니다라든지 네. M&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M&A의 여러 제약 조건들이 추가적으로 드러났다든가 네. 신규 제품 출시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도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다든가 이런 것들을 공시해요.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왜 없는 그렇게 거거든요. 하죠? 왜냐하면 네. 미국에서는 공시자료의 부정적인 것들을 미리 노티스하지 않으면 네. 집단 소송으로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네, 소송에 네. 휘말리게 됩니다. 네. 그러니 너희 내부자들이고 내부에 이렇게 투자자로서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미리 알았음에도 그러면 불구하고 공시를 해야 된다. 우리 공시 안 했으면 니네 책임져 이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혀 그렇지가 않죠. 그렇지가 않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공시 자료를 보면 정말 다 미사오금만 들어가 있다 할 정도로 좋은 내용만 들어가 있고 그러니 한국은 공시 자료만 보고 투자한다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많은 부분 어폐가 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자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원인입니다. 원인이 가장 될 큰 수도 있을 원인이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좋은 것만 장밋빛 전망만 해놓으면 네. 그대로 믿었다가 그동안에 수익을 못 거둔 경험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국내 증시에서 떠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어구 표현을 가지고 연구하신 학자들도 많아요. 아 그래요. 미국 같은 경우는 목표 매출액을 최소 얼마까지는 달성할 것 같습니다라고 최소를 제시하는 보수적인 공시자료를 해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최대 아 다르군요. 접근 네. 자체가. 그러니까 뭔가 뭐 이렇게 그 뭐랄까 이 정도 우리 할 수 있습니다라는 자랑이나 그냥 어떻게 보면 과시적인 공시만 최소는 하는 거예요. 안전장치가 마련되는 그렇죠. 거고. 만약에 그거 최소로 한다는데 그것도 못하면 진짜 소송 들어가는 네. 거고 여긴 최대를 제시하는 거는 그냥 장밋빛만 보여주는 거죠. 네. 그럼 앞으로 어떤 게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말 그대로 이거는 진짜 하나만 얘기할 게 아니라 진짜 네. 많은 것들을 좀 우리가 다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일단 주주들 입장에선 공시자들을 책임감 있게 공시할 수 있도록 뭐 집단 소송이라든가 소액 주주들이 다 같이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것도 참 불편한 진실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장수 기업들, 100년 이상 된 기업들의 공통점은 가족 기업들이 솔직히 많습니다. 네, 네. 뭐 어떤 인계점 이상으로 지속적인 투자를 한다는 건 사실 그 기업의 오너들이 네. 내 당대만 보는 게 아니라 배를 아들 물려서. 그렇죠. 그런 네. 게 솔직한 사실이거든요. 인재상정이고 그럼요. 유럽의 강소기업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정확하게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를 계속해서 내 어떻게 보면 자식들이 이어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지금 왜 더 과감한 투자를 제가 해야 됩니까라고 솔직하게 의구심을 제시하는 경영자들도 많아요. 그렇다면 상속 문제에 대해서도 유럽처럼 지금 엄청나게 페널티적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 아들이 기업을 물려받아서 계속 경영을 하는 거면 20년 30년 동안 돈 벌어가면서 차차 그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처럼 합리화해 준다면 굳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내 유보하면서 쌈짓돈처럼 쓰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상속할 거 하면서 주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형태로 경영을 돌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전반적인 기업 이익을 환원할 수 있는 거고 같이 나눠갈 수 있는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이 필요해 보여요. 그밖에 상법 개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상법 개정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논조가 이제 투자자들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추상적인 구절이 또 들어갔습니다. 문과를 하나 집어넣어야 된다고 계속 요구를 해왔는데요. 근데 그거는 또 첫 단추를 푼 거일 뿐이에요. 그 추상적인 문구를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그거에 반하는 행위를 했었을 때 뭐 어떤 금전적 또는 신체적 제약을 가할지는 아직 없잖아요. 신체적으로 좀 과한 거 아닙니까? 아니, 실제 외국 같은 경우는 세금만 탈세를 해도 종신형을 받는 나라도 그런 있잖아요. 표현이고 신체적이라고 그래서. 네, 그렇죠. 무슨 때리고 그런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눈높이를 맞춰준다면 아마 좀 더 밸류업 프로그램에 준하는 행보가 더 지금 말씀하신 그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그 문구, 그게 이제 상법 개정안에 개정 안에 올라간 거 통과된 건 아니죠? 아직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금융투자소득세를 두고 지금 여야 간에 지금 이제 논의가 한창인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저는 이거는 워낙 장단점이 많아서 저도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제 소견을 한쪽으로 정하진 못했는데요.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 청취자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익이 있는 데는 과세가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건 원칙입니다. 만약에 이익이 있는 곳 중에 특정 이익에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조세 회피를 할 명분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그게 원칙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부과되지 않았던 과세라든가 아니면 과세가 너무 한쪽에 과잉 부과됐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비슷한 형질의 이익에 대해서 어떻게 부과하고 있는지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럼 대표적으로 우리가 근로소득이 아니라 불로소득이라고 흔히 부르잖아요. 왜냐하면 투자로 걷어들인 거니까요. 그러면 투자로 걷어들인 소득들 중에는 부동산에서 걷어들인 소득이 있을 것이고 주식으로 걷어들인 소득이 있을 텐데 부동산으로 제가 1억의 수익을 거뒀다. 순이익을 거뒀다. 그때 과세하는 것과 주식에 1억의 수익이 거둬졌을 때 과세하는 것과의 형평성을 봐야 돼요. 그럼 무조건 똑같이 맞추는 거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동산보다는 주식시장에 자금이 흘러들어가서 우리 기업들이 견실하게 사업 운영하는데 많은 자금이 더 흘러들어갈 걸 우리가 유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상대적으로 주식시장에 과세하는 기준보다는 부동산 시장에 과세하는 기준보다는 주식시장에는 조금 더 경하게 세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죠. 사고 팔고를 빈번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또 가액이 크고요. 보통의 경우 주식은 가액도 낮은 것도 많고 그다음에 빈번하게 또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래가 빈번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득이 생기는 건 아니니까요. 물론 그렇죠. 무조건 이득이 기준인 거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즘과 같이 국내 주식보다는 다들 외국 주식에 관심이 많을 때는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상대적으로 국내 주식에는 과세를 좀 경하게 때리는 것이 그래야 외국에 투자했었을 땐 과세에 대해서 부과되니 내 이익이 얼마 주는데 국내는 세금이 좀 그거보다 덜하니 이득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투자자들의 발길이 돌려질 수도 있는 거죠. 글로벌 증시 화랑기에도 우리는 소외가 됐고 8월 급락 후에도 제대로 된 회복을 못 보이고 있는 우리 증시 원인이 무엇인지 그 근간에 또 어떤 제도적인 허점이 있는지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자, 앞으로 전망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가야 우리 증시가 제대로 된 체력을 회복하고 재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종목이라든가 섹터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도움이 될지 좀 알려주세요. 언론에서는 간간히 나스닥에 우리나라 기업 누가 상장하면 거기에 대해서 칭송하는 보도들이 좀 있습니다.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왜요? 우리나라의 알토란드 같은 기업들마저도 우리 증시를 외면하고 나스닥으로 가면 우리 증시
증시의 다음 차세대 유망주가 어디 있겠어요. 아, 그런 의미에서요. 예. 네, 네. 그렇다면 우리 증시를 좀 더 매력적으로 바꾸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들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로컬 마인드에서 좀 벗어나서 한국 증시에 상장하고 싶은 외국 기업들도 찾아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네. 동남아시아를 기반으로 한 많은 회사들이 있다고 했을 때 뭐 태국 기업이나 인도네시아 기업, 말레이시아 네, 기업은 네. 꼭 나스닥만 쳐다볼 게 아니라 우리 한국 증시에 상장했습니다라고 했었을 때 이런 이머징 마켓에서 상당히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우리 증시에 자꾸 상장해 준다면 네. 코스피나 코스닥이 훨씬 더 전도유망한 증시가 되거든요. 네. 그런 적극적인 노력 없이 너무 로컬 마인드로 우리 기업들만 가지고 뭘 해보겠다라는 마인드, 이제 이것도 벗어날 때가 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많이 가져봅니다. 네. 보통 추석 전 8월은 약간 증시가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네. 원래는요. 그리고 이제 추석 전에도 좀 마음이 좀 바쁘고 네. 근데 추석 연휴는 또 며칠 또 우린 쉬니까 예, 좀 그렇죠. 불안하기도 예. 하고 이후에는 어떻게 돼야 할지, 연말까지의 장은 보통 어떻게 펼쳐질 거로 예상하는지. 네, 지금 연말까지 장에서 가장 큰 변수로는 연준을 쳐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금리 기조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맞습니다. 같고요. 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좀 보수적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을 한 50% 정도만 보고 있어요. 인하가 네. 안 될 수도 있다. 네, 한 50% 정도는 이번 텀까지는 쉬고 아. 갈 가능성도 있다고 볼 만큼. 그럼 9월에 쉬면 11월입니까? 네, 그쯤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왜냐하면 물가가 확정적으로 잡혔다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예. 네. 오히려 경기 관련해서 불황이 아니라는 시그널을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더더욱 물가도 안 잡힌 상태에서 무리하게 금리를 낮출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네. 만약에 경기가 불안전하다라고 한다면 물가 못 잡았지만 경기라도 챙기기 위해서 금리를 낮출 요인이 있지만 이번에 나왔던 서비스 지수 관련해서는 사실 그렇게 불황의 징후는 안 보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연준 입장에선 굳이. 물가도 어정쩡하게 잡은 상태에서 금리 인하까지 낮추면 이 중물가 기조나 고물가 기조가 계속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고용 문제는 생각 안 할까요? 그런데 이제 고용 문제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관련해서 이렇게 크게 우려할 수준까지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물가를 지금 경기가 버텨주고 있을 이 시점에 조금이라도 빨리 잡아야 된다라는 게 원래 연준 위원들이 부여받은 숙제예요. 네, 네. 물가를 잡는 게 일단 연준의 첫 번째 숙제다. 네. 근데 저는 9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예전보다는 제가 숫자를 많이 올려서 한 뭐 저 같은 동네 학자들의 견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한 무슨 말씀을. 50% 정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나 금리 인하가 확실시 된다라는 전제로 네. 지금 투자 시장에 접근할 게 아니라 네. 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그럼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정호 명지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